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 클리핑 353회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총수가 새벽까지 아침 방송하느라고 지금 탈진해 있어서 아마 방송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이종원 PD가 있을 때처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나다라 순으로 소개를 내올리겠습니다. 듬직한 목소리, 명쾌한 분석, 최고의 시사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요즘 날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시원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가나다라 순인데 살짝 밀렸습니다. 곽이 제일 세기 때문에. 평택 김현정 PD의 주인공 우리 민주당에 있는 92분의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대표입니다. 더 원협의 평택을 김현정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매주 월수 정치 클리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초특급 정보를 당의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에게 가장 솔직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전해주셔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제가 모처럼 아주 중책을 맡았습니다. 광고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촛불장터 잘 알고 계시죠? 네. 시서타파 개국본이 운영하고 있는 촛불장터. 이 촛불장터에는 하루 한 가지씩 신제품이 올라옵니다. 오늘의 상품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짚어드리는데요. 샘소나이트와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다들 알고 계신 브랜드일 텐데 이 브랜드관이 오픈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샘소나이트,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어렵게 입점했다고 하는데요. 연예인들도 애용한다는 그 브랜드, 여행 갈 때 바로 그 브랜드. 일상생활에서 좋은 자리에서도 고급진 캐리어와 가방으로 멋과 자존심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처 브릴랑 단 한 장으로 편한 세탁 시트 세제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빨래 정말 안 말라서 꿉꿉한데 세제 짜서 넣고 하는 게 힘들죠. 세탁 세제 하나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찬물에도 쉽게 녹아서 뭉칠 일이 없는, 써본 사람들은 다 아는 바로 그 세탁세제. 산류세제 걱정 없이, 잔류세제 걱정 없이 청결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자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통이 커서 먹을 때마다 덜어 먹는 것도 일이었다면 해담솔에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김대감 스틱형 김자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끼 한 포 스틱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갈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고요. 맛과 실용성을 담은 편리한 제품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저 떡 참 좋아하는데요. 구수한 쌀떡의 변신 호떡말이 로덴푸드의 7종 세트도 소개해드립니다. 호떡계의 이다나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말이 필요 없는 호떡말이 7종, 찹쌀꿀, 피자, 콘치즈, 불닭, 떡볶이, 통모짜, 씨앗 이렇게 7종류의 호떡말이 7종 세트. 입을 즐겁게 만드는 무언가가 오후에 필요하다. 지금 정치 클리핑 보면서 뭔가 좀 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호떡말이 7종 세트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강력하게 분사되는 고온, 스팀, 청소기가 있으면 먹다 흘려도 치우기 편합니다. 퀸나의 제품인데요. 강력한 힘으로 묵은 때를 지워버리는 고압 스팀 청소기. 찌든 때, 기름 때 청소에 힘쓰지 마시고 우아하게 청소하시려면 퀸나의 고온고압 스팀 청소기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제품, 좋은 제품들은 촛불장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광고 끝! 야, 아니 광고를 했는데 광고 분석을 하신 것 같아. 아니, 제가 필요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게 네. 제가 스튜디오에서도 살고 집도 있지만 스튜디오 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아침 김자반으로 먹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떨어뜨려서 청소하는 것도 걸리고, 가방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빨랫감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해서 여러 가지 봤는데 오늘 제가 고르는 것만 고르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싹 골랐어요. 고르곤졸라. 아이고. 곽쌤 뭘 해도 분석가 하시네요. 저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 구매 형식으로 사시면 훨씬 더 좋은데, 우리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중간 유통마진 없애는 거.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무료 배송, 산지에서 직송인데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게 바로 전 세계 지구촌의 어류 가운데 가장 민주적인 데모크래틱 피쉬 민어 민주적인 어류 민어를 목포 산지 직송으로 5마리를 무려 38,000원에 정말 좋은 가격에 여러분께 촛불장터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국내산 민어고요. 100% 국내산 천일염으로 간을 한 다음에 맛을 최고조로 반건조 민어를 여러분의 문 앞까지 향긋한 바다, 목포 바다의 가장 민주적인 도시 목포에서 가장 민주적인 어류
민을 여러분 앞에 무려 5마리를 38,000원. 거저다 거저. 요거 네. 우리 촛불장터의 이름으로 촛불장터를 불러보자. 촛불장터야. 며칠 전- 촛불장터를 불러보자. 촛불장터야. 그 민어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시서타파 그 직접 입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네. 하셨던, 그래서 원래 저희 카페에서 소개해 주셨던 분이 입점해서 낸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동지고 동료고 같이 가는 분들이니까 예. 선지직송 할인율은 많지 않다고 하지만 공구 참여해 주셔야 이런 민어들 전국에서 맛있게 즐기실 수 사실 있습니다. 진짜 민어가 먹어보신 분은 아, 맞아요. 이런 물고기도 있구나. 그 맛에 한번 빠지면 정말 이렇게 애호가가 되시는데 저희 촛불장터 다 우리 민주 사장님들이시니까 촛불 사장님들이시니까 잘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웃고 까부는 동안에 우리 김현정 더 평택을의 유이동 씨가 예. 경기도당 국민의힘 위원장이 됐다는 소식이 좀 전에 들어와서 아 그래요? 간발의 차이로 살짝 금 배지를 양보한 우리 김현정 차기 당선자님께서 어떤 소감이 살짝 드셨는지. 요이동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뭐 그 저기 경쟁자가 예. 국민의힘에서 잘 나가면 좋죠, 뭐. 그걸 이기면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뭐 저도 뭐 그 경쟁자로서 또 같이 또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사실은 평택을이 세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에 예. 민주당의 92분 더 원협 회장님의 비대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지금 하신 역할 와, 크죠. 최고위원급이니까. 야, 정말 세다. 자, 우리 김현정 중간중간에 홍보를 해드리겠지만 평택 써야 돼요. 아니면 저 가수 김현정도 나오고 MC 김현정도 나오니까 평택을의 김현정 TV 꼭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당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얘기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초특급 최고급 정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비대위 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요? 일단 오늘은 그 저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0시에 있어가지고 네. 공개 그 비대위는 공개 비대위 발언은 생략을 비공개로 했고요. 했군요. 예, 네. 비공개로 회의만 했고 오늘 이제 한참 지역위원회 재편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253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딱 두 군데 빼고 다 이제 251곳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요? 예, 그 중에 이제 저희 그 원외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87곳 중에 이제 85곳이 지금 확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확정 안 된 두 곳이 바로 원해입니까? 예, 원외 지역에는 경선 지역. 왜냐하면 원내는 그냥 주거든요, 이렇게 그 현직에게 인전해 주거든요. 일단,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 28일 날 그 저 컷오프 하잖아요. 네. 이게 예비 경선. 1차 예선이죠. 예, 그때 네. 그 이제 그 투표권 행사하는 중앙위원이 명단이 374명으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네. 400명이 안 되네요. 예, 중앙위원회 위원 374명. 예. 예. 그 지금 그래서 경쟁률이 훨씬 더 경쟁이 되게 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 후보만 8명에 최고위원 17명. 25분입니까? 예. 전체 나오신 분이? 전체 후보가 25인데 그래서 그 예비 경선대 그 개최 그 안 보고 오늘 받았는데 보니까 그 연설 시간만 네. 그 당대표 후보는 7분, 최고위원은 5분. 그래서 154분 동안 2시간 한 40여 분을 그 정강 그 정책 발표하는 예. 그 시간으로 할애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은 짭다고 느끼겠지만 네. 우리 당원과 국민들은 네. 5분 7분 안에 자기 걸 못 담는다면 그건 실력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기탁금 있잖아요. 네. 당 대표는 아마 1,5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최고위원 한 500만 원인데 네. 그 7분 5분하고 컷오프 되면 한 번 연설하는데 비용이 엄청 드는 거죠. 광고비 생각하면 당연히 써야지. 그래서 지금 그 후보들한테 아마 그 중앙위원들은 엄청나게 전화 받고 있을 겁니다. 예. 예. 이렇게 17분의 최고위원 후보들 네. 그리고 5명의 당대표 후보들 역대보다 굉장히 많은 8명. 그죠? 당대표 당대표 8명. 예, 8명. 역대급입니다. 규모로 보면. 지금 보게 되면 민주당이 그만큼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리더십의 변화라고 하는 것,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추미애 당대표 임기를 무사히 잘 마쳤고 그 사이에 탄핵을 치렀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유례 없는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대선
운동을 하고 나갔던 이낙연 당대표 힘들게 엉망됐고요. 송영길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름이 별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 대선을 치르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었다고 대선에 지자마자 거의 쫓겨나듯이 밀려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는 리더십 부재 때문에 윤호중과 박지원 투톱을 내세웠던 첫 번째 비대위 처참하게 지선 패배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선의 패배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했지만 그 사이에 두 양반이 머리채만 잡아채 큰 싸움했던 게 지선 패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그리고 들어선 지금 우상호 비대위입니다. 어렵게 유지해가면서 지금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하게 끝내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매번 이기겠습니까? 근데 저도 의미 있게 져야 되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뭔가 다시 제도에게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을 찾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로 8명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재명이 대세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할 이유도 없고 예. 누구든 압니다. 나머지 7들이 어떻게 해서든 잡아보겠다고 하고 있는 쪽이거나 여기 인지도 높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번에 인지도가 충분한 당대표 후보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떻게든 이재명의 발목을 잡아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374분의 우리 중앙위원 분들 그야말로 막중한 지금 임무가 주어진 거네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예. 이분들이 이제 최고위원들을 1차 컷오프를 시키기 때문에 말이죠. 최고위원 당대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 민심 당심을 가늠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예. 아무래도 지금 그 374명 중에 이제 원내 국회의원들이 172명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원외가 87명이더라고요. 87명이고 나머지가 이제 자치단체장들하고 강역의회 의원들. 의회 의장들 의장. 이렇게 해가지고 373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분 한 분이 다 선출직으로 다 뽑히신 분들이어갖고 예. 자기의 생각들이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고 한간에서는 뭐 이렇게 개파 별로에서 이렇게 그 개파를 대표해서 나온 후보들을 이제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 다 분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로 결집해서 후보를 당선시키는 컷오프를 통과시키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것이 곧 우리들의 또 정치의 앞으로의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성적인 선택, 미래를 보는 예.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표를 흡수하지 못하면 컷오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예. 그리고 한 분 한 분 다 보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후보들이 다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예. 다 제 좋게 얘기하죠. 근데 그 속은 그래서 알 수 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선거 전략으로 이렇게 그 한 3명 정도가 번갈아 가면 전화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로 그 말이 맞는지를 딴 사람 통해서 다시 확인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100%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지경에까지 있는 거죠. 후보가 워낙 많으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상황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그 의총에서 그 인사 문란 있죠. 인사 참사 예. 그거랑 안보 문란 그거를 세게 규탄하는 네. 그 사진 잘 의총도 이제 봤습니다. 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저쪽에서 이제 국힘당에서 우리한테 이제 국정조사 북송 그 피랍 저희는 그 표현도 참 이제 잘 잡는 것 같아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런 예. 표현을 그렇게 정확히 했어요. 그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분명하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를 잘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니까요. 프레임이니까요. 그래서 그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거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예. 저쪽에서 우리한테 지금 그 종북몰이 그 북풍 한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하는 거에 맞서서 우리도 그 인사 참사,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말씀이 나온 김에 이 원내 교섭단체를 꾸린 원내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의 국회 단체대표 연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3가지 정도 윤석열 정부의 권력 사유화 문제
인사 난맥 문제, 경제와 민생의 무능 세 가지를 주로 짚었는데 권력 사회와 인사 난맥은 사실 겹치기도 해요. 그럼요. 네.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이 공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이 아닌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사유화해서 자신의 친인척들, 자기네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을 꽂아 넣었다. 이 공정과 상식의 근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지켜야 될 금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사적 채용이다, 부정 채용이다. 이건 그냥 아빠 찬스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라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연설을 했습니다. 예. 비선 논란이 박근혜 정부의 문제였다면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대놓고 아빠 찬스를 쓰고 있는 취업 비리 같은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검찰 출신의 문고리 6인방 육상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검찰밖에 없잖아요. 법무장관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6명의 이 사적 채용과 불공정 인사 드러났던 것은 정권 말기 레임덕처럼 지금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공교롭게 겁니다. 검찰 출신으로 대표되는 육상시로 불리겠군요. 십상시가 아니라. 육상시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실제로 그렇게 오늘 그렇게 표현했죠. 네. 표현했고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비선 실세인 최순실 때문에 탄핵된 그것까지 비유해가면서 강하게 오늘 예. 얘기했습니다. 다 좋은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런 그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이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의 위기는 지난 5년 민주당 정부 탓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떠느냐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권성동의 이런 반응은 우리로서는 땡큐입니다. 그죠? 예상됐던 것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굉장히 오래돼서 그 윤석열의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지만 2달 반. 70일 딱 됐습니다, 오늘. 70일 됐다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나라가 2달 사이 이렇게 엉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우리 보고 그래. 뭔가 해야 될 때 안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건데 그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정치 보복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종북몰이 이건 뭐 북풍도 아니고 북한에서 나온 흉악범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이런 근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고급 정보들 정말 중요 정보 자산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망발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아직 시작도 안 한 대통령 궁 이전 사건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용산 오피셜 이 말도 안 되는 페이스북 열면서 용산이 자기 거야. 그러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점. 그냥 지금 지난주에 예상치 못하게 지지율이 폭락했기 때문에 끌어올리려고 권성동은 오늘 주목받으려고 지난번에 7급도 아니고 9급 꽂아준 거 뭐 했었던 거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사과한다라고 한마디를 던지고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 체분이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권성동 씨의 청년들에게 실망을 주었다면 조건을 또 달았습니다. 정확하게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아니 이게 했다면 사과입니까? 당연히 줬죠.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청년들에게 실망을 주었다면 어떻게 여기에 조건법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 그 지금 뭐 경제 민생뿐만 아니라 인사 참사 뭐 신북풍 관련해 갖고 그 국정 지지도 거의 뭐 30% 바닥으로 초반으로 지금 주저앉았잖아요. 네. 그 모든 그거에 그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그 제시하는 그 답변이 전 정부 탓이에요. 그 유일한 대안이 전 정부 탓이야. 맞아요. 그래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지금 그 32%잖아요 국정 지지도가. 네, 평균. 네. 근데 그 북풍놀이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역풍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51%는 반대하고 있고 흉악범을 추방 잘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41%가 네, 이제 5대 4 정도 되죠. 그런데 41%가 32%보다 높으니까 그렇게 북풍놀이 해서 좀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한다라는 분석이 있더라니까요. 그 정도면 지금 이 지경입니다 지금. 너무 땡큐인데요. 그 정도 머리라면. 그죠? 일단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경제를 살리고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단 하나도 없어요. 네, 거꾸로. 정치를 잘못하면 경제라도 잘해서 야 그래도 경제를 안정화시켰잖아 이래야 되는데 얘기하고 그냥 법인세 낮춰주겠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이것저것 빠져나오면서 감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표준율 갖고 한 게 네. 아니고 규제 완화 정책은 순전히 재벌하고 대기업을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쪽 관련돼서 이게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일자리 만드는 일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좀 한시적으로 누군가 이자 깎아주고 덜어준다 그래서 코인으로 손해봤던 20, 30대 청년들만 도와주겠다 이런 게 정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이 그나마 추진되는 듯하다가
대통령실이 원금 까는 건 아니다 이런 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한 발 대해서 살짝 물러선 모양새. 맞아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원금 깎아주는 건 아닌데 잘못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적 채용이 아닌데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또 똑같은 그 검사 시절의 버릇들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경제와 정치를 살리는 데는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 없습니다. 소질이 자, 없어요. 여기까지 듣고 우리 금융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이 경제에 또 해박하시니까 탕감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또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도덕적 해이에 안 빠진 어떤 농어민들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일부 중소기업들. 근데 비투라든가 코인 쪽에 투자한 일부 젊은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탕감해 준다고 던졌다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그건 아니다. 이자율을 좀 깎아준다거나 좀 미루는 거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융위에서는 이게 청량 특례 채무조정 제도 발표 이렇게 그 내용인데 네. 이것도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지금 사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경제납하겠다 이런 이거는 얘기죠. 또 그 예를 따뜻한 뭐 반대로 손길 또 간다. 이런 식으로 또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얘기하면서 특정 그 저 취약 그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또 그걸 발표해 갖고 원성을 또 많이 사고 그래서 또 말을 약간 좀 그 바꾸는 식으로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부가 그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과 상식을 많이 얘기하면서 했던 것인데 그런 공정과 상식은 보편적이어야 되잖아요. 특정 계층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그 번지수가 잘못된 건데 그런 정책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저기 그 곽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일 정부에서 그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답니다. 예. 내일 21일 날. 근데 이게 벌써 세제 개편안이 지금 제가 알고 있잖아요. 자료가 또 유출됐대요. 이미 나왔어요. 예, 벌써 세 번째 유출. 근데 이게 유출인지 간 보는 건지 애매합니다. 근데 아, 지금 이미 기준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부자 이제 감세? 예, 아니 그러니까 복합 경제 2기에서 맞춘 세제 개편안이라서 한 건데 그 내용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인세 인하 25에서 22% 인하하는 거가 있고 또 종부세 예. 또 인하하는 내용이 거기 안에 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세율 가표 구간을 최대 5구간을 확대한다. 가표 구간을 이제 우리 연봉에 맞춰서 소득에 맞춰서 이렇게 그 가표들이 정해지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정비한다는 건데 그 정비를 했을 때는 실제로 고액 연봉자들의 그 세금만 깎아지는 그런 그 결과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정부가 복합경제 2기에서 타깃책은 세분화 완화예요. 그것도 고액의 그 저기 뭐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복합 경제 그러니까 대기업 타깃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 감세하는 게 왜 민생입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들이 보는 국민들의 서민들은 없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중산층은. 퍼주기인데 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 법 위에 있다는 10,000명의 특권층들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는 한 10만 명이나 많이 잡아도 1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아픔은 정말 자기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것처럼 아파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팔 떨어져 나갈 것 같이 다리 잘릴 것 같이 아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데 다시 코로나는 확진세가 돌아섰고 그런 가운데 지금 세제 개편이라고 나오는 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뭐가 있죠? 정말 열심히 지지했던 저희들은 아니지만 국진당 지지했었던 사람들도 나름의 공약을 쳐다보고 있었을 텐데 이런 세제 개편은 정말 생뚱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일단 지지율 오늘 제목이라서 잠깐 짚고 여러분들이 지금 법사위 얘기가 가득 차서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아니시고 일단 최고위원급의 비상대책위원이시라 본인의 권한 바뀌지만 그래도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여쭤보고 저희 의견도 또 어제 이수진 최고위원 후보가 나와서 법사위의 중요성을 어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따져보긴 하겠습니다. 50대 TK에서 살짝 올라간 게 RN서치가 살짝 올라간 게 있는데 3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원 CNI 오히려 떨어져서 32라서 평균 한 33, 4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비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이 살짝 수혜층 효과가 반짝 있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약 살짝 올라갔잖아요. 그 예. 여론조사 결과가. RN서치 버전으로는 그렇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여론이라는 게 계속 나쁘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30점을 주는데 계속 30점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덜 사고 치면 거기보다 약간 그냥 반사적으로 더 밑으로 찍지는 않는 그 정도 심리가 있잖아요. 나는 의미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뭐 살짝 조심하는 경향도 약간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우리 그 야당 대표 아까 비대위원 찾아와 갖고 이렇게 차담회도 했거든요. 예. 거기서도 뭐 특별한 얘기도 없이 그냥 도와달라는 얘기만 하고 이렇게 갔다는데 그 일종의 그것도 이제 이미지 정치인 거죠. 유화 이렇게 제스처를 친다. 그 전에 쓴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 민생 파탄 났는데 어떻게 여야 간에 또는 그 저 영수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요구해야 되는데 안 하느냐라는 지적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습하기 위한 저 방편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이제 이미 정치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뭐라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예. 오히려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자꾸 이렇게 북풍놀이 하지 말고 정치보복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그 경제 민생 살리는데 같이 힘을 합치자. 사실 좋은 도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그죠? 그렇게 지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씩 웃고 그냥 말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도어 스태핑의 위험성을 알았는지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 네. 법적으로 이제 사면해 주는 거죠. 그 건과 대우해양조선 파업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네. 역시 실언을 할까봐.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는 인지는 하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아니라 도어 스탬프라고 아까 표현했던데 안 할 수는 없고 한달에서 근데 할 얘기는 없고 자꾸 하면은 자꾸 계속해서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이제 대충 이제 애매모호한 것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이 발언한 이후에 경제 노동 관련된 장관들 보통은 노동과 관련된 분규가 발생하면 경제와 노동 관련된 장관들이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해 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치안을 담당하는 그 행안위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5개 부처의 장관들이 나서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권위주의 시절에 기강 잡을 때 사정기관들 그렇게 그죠?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법무부 검찰총장 기다. 저는 자꾸 이제 2009년도에 우리 용산 참사 있지 않습니까? 용산 참사하고 쌍용 자동차 그때 2009년도 다 네. 이명박 정부 때였거든요. 그때가 자꾸 이렇게 데자뷰가 되는 게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항상 이게 공권력을 투입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엄포를 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뭐 정부와 국민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또 암시도 또 했고. 그 어제 그 노동부 장관도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그 저기 지금 그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와 이렇게 그 얘기도 하고 또 행안위 장관도 헬기 타고 가서 이렇게 그 상태를 봤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면 이제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전체를 한번 구도를 보고 있는 행안위 장관은 그래서 간 것 같고 노동부 장관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더 가서 제안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 이거 옛날에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일 세제를 발표하고 국회 개원하는 거 합의 보고 그와 동시에 진압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가 현장 근처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 뭔가 뉴스 덮으면서 그 불법 시위가 점거가 해산됐다. 한 줄로 처리하려고 그렇게 묻어버리려고 한다. 이런 끔찍한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화면에 떴지만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 문제에 공권력 암시하는 듯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사실 그거보다 더 오히려 직접적인 뉘앙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참 한국노총에서 뼈가 굳으신 분이고 한국노사발전재단 이사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자리 하나 때문에 자기가 수십 년간 몸담았던 이 노동계를 이렇게 그냥 모양새 갖추고 그림 그리는데 한 조각을 맞추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이유를 네. 보면 그 지역에서 그 분야에서 나를 더 이상 뭐라 할 사람은 없다. 내 숙적들 빼고. 근데 지금 이왕에 시작한 건데 어쩔 수 없이 하면 내가 총대 매자는 그릇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이게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49일째 파업하고 있고 지금 그 한 명의 부지부장은 그 이제 1세제곱평방미터죠. 그러니까 0.3평짜리 되는 그 철제 감옥을 그 네. 용접공이거든요. 15년 차된 용접공인데 스스로가 그 철제 감옥을 만들어서 용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지금 그 6월 22일부터 지금 그 0.3평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 차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 생사를 걸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최혜한 씨가 15년 차 용접공인데
연봉이 2014년도에 한 4,900만 원 받던 게 3,400만 원으로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1,500만 원이 예.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업이 저기 안 좋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청에서 깎았기 때문에 그냥 깎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조선업이 꽤 좋아졌는데도 좋아졌죠. 불구하고 예. 그건 복구가 안 되는 거죠. 마치 그래서- 휘발유값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만이 아닌 것이 저희가 조선업이 지금 전 세계 수주량의 45% 이상을 우리가 수주하고 있대요. 이제 부동의 1위 이제 조선업 강국인데 노동자들이 다 떠난대요. 거제를 다 떠나고 있다. 하도 저임금이어서 50대 초반의 노동자들만 해도 젊은 층에 들어갈 정도로 외제로 다 나가고 있대. 그러면 우리 조선 산업이라는 거에 대한 경쟁력도 저하로 이어지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문제인 게 아니라 조선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원청인 그 대우조선 해양하고 그 대우조선 해양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이거든요. 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해양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역할을 줘야 되고 또 이 노사분규에 관련해서는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그 공권력 투입하겠다라고 기다릴 협박하듯이 만큼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 제가 있는 평택 지역구에 쌍용자동차 있잖아요. 네. 쌍용자동차 옛날에 옥사파업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 옥사파업에서 지금 그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지금도 죽고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신 분 합치면 35분이 넘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폭력 진압으로 저는 일반 정치 데모 지휘하는 것처럼 백골단이 다시 떠오르게 곤동 휘두르면서 달려가던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이게 노동자의 파업을 막기 위한 거냐. 그 당시에 질문이 많았지만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그냥 적당히 앉아 소리나 지르고 있겠지 않은데 이게 넓은 부지에 뛰어다니면서 정말 군사작전 진압하듯이 맞아요. 했습니다. 그 이거 유치한- 예.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에 나오잖아요. 맞아. 그 트라우마 남자 주인공의 이정재 씨가 연기한 부분에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적 큰 이슈고 우리 대한민국이 떠나야 될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과연 노동에 대한 이 대가, 노동 존중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노동의 생각이 과연 선진국 수준으로 갖고 있는 건지.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그때 용산 참사가 그때도 그 무리하게 공권력 투입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경찰 부상한 포함해서 사건인데 이게 6구가 2009년 1월 달에 발생했거든요. 예. 그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같은 해 2009년 8월 달에 쌍용자동차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똑같잖아요. 지금 혼자 지금 목숨을 건 그 0.3평짜리 그 철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노동자라든지 그 선박 안에서 지금 그 정고 농성하고 있는 6명의 그 노동자라든지 이분들이 다 이난물질을 지금 지참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강제로 공권력 투입하면 당연히 그 예상이 되잖아요. 2009년도 같은 사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오는 거는 해외 유명한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시찰하는 첨단 목장 이런 데가 있답니다. 호주에서 그분들이 와갖고 한국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다 보면 근데 왜 저분들은 매년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거의 매번 똑같은 것만 묻고 가냐고. 그러니까 정보가 쌓이거나 어떤 노하우가 있었을 때 자기들끼리만 안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런 과실들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픔을 나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막아야 된다라는 정치가로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강제 진압으로 인했던 노동폭력의 역사는 한두 끝도 없어요. 그걸 지금 2022년도에 다시 엄중하게 참을 만큼 차갑다라고 하게 되는 윤석열 씨의 이 정부는요 정말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역사에 알고도 저지른 건 죄인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경고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왔는데 이건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 대한 국정 그 지지도가 지금 완전히 바닥을 깔고 있잖아요. 그거를 회복하려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권성동 원대도 민주노총 언론노조 하면서 민주노총이라는 거를 강조를 했거든요. 연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뭔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걸 이미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 측면이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미 이렇게 해서 MB 정부 때 이미 다 결국은 정부가 심판받는 그 기제로 작용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대놓고 이 사측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조금 올려줄 수도 있는데 어디다 대고 이렇게
라는 태도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정치가들은 국민 눈치 보지만 기업가들 같은 경우는 내 돈으로 내 장사하고 내 밑에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어라고 하는 전근대적인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숙련된 기술들은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인건비를 맨날 깎는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놀라는 게 어떤 분야건 하나만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뭔가 하나 하게 되면 관련 업계에서 두세 가지들은 한국인들은 더 잘하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 수도 있고 급할 경우에 전환도 된다. 제가 주로 있는 IT 업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인데 디자인도 잘하고 중간에 컨셉도 잘하고 UI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러면서 밤새 같이 일할 준비가 돼 있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 나가면 높은 임금 받습니다. 정말로 노동자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언제쯤 정신 차릴지 자, 모르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예를 들면 1,500만 명의 우리 노동자분들, 물론 거기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 최저임금, 거기서부터 연봉이 1억 넘는 그야말로 노동 계층 안에도 다양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도 있고 한국노총 소속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국민들의 거의 절반일 텐데 노동자 가족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 각계격파 하려고 나눠치기를 하죠 정치권에서. 여기서 정말 아쉬운 거는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이 금배지를 달았대야 되는 게 제가 민주당이랑 행사를 하면 노동계 출신 금배지들도 꽤 있어요. 예. 제가 누구라고 안 해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비례 이수진. 노동위원회도 있어요. 근데 일반 노동자들이 그러면 왜 또 가끔 MB도 찍고 한국노총 당시에 이번에야 우리 이재명 후보를 응원했지만 나중에 또 우리 김 위원장님이 윤석열이 오니까 또 화해 제스처도 보냈는데 과연 이런 것이 노동자 계층들이 정확한 판단을 한 것이냐가 한 축이고 또 한 가지는 노동자들이 민주당을 믿기에는 도대체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도 많고 노동위원회도 많고 최고위원들도 있는데 노동자 몫으로 예. 그러니 둘 다 밉다. 그래서 잘못 선택할 때도 있거든요. 예. 옛날 속담으로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답답하시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20년 노동운동하고 제가 그 제도권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저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비정규직 문제 있잖아요. 정규직과 IMF 이후에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처음 생겼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노동계에서 항상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외치면서 지금까지 봤어요. 네. 근데 결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게 바로 원하청과 그 저 원청과 하청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의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그 비용을 줄이기는 그런 안전사고 것들이 문제도 항상 거기서 터지잖아요. 예, 누적돼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노동계 안에서 처음 제시했던 것이 이렇게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면 안 된다. 노동자들끼리 서로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말로만 연대를 외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돼서 우리 그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비정규직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체로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왜 사회연대 운동을 주도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분투 재단 만들어서 네. 노사가 기금 만들어 가지고 그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노동계가 주체로 자꾸 노동 개혁이라고 하고 노동계를 그 개혁의 대상으로 자꾸 취급하잖아요. 그런 걸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로 나서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운동을 노동계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좀 더 그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도권 정치에서 한번 더 확장시키겠다 해서 제가 이제 민주당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됐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그 대우조선 해양의 직원들은 또 이 파업을 반대하는 또 반대 집회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노노 간의 갈등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그 저희가 이제 그래도 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노동과 관련된 것은 그 민주당보다는 좀 더 더 좌측으로 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계로 들어왔던 국회의원들은 훨씬 더 그 노동 출신으로서 그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그 민주당 안에 있는 다양한 의원들이나 정책들 갖다 그쪽으로 좀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그게 좀 약간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우리 노동계에 계신 분들, 우리 네. 노동자들이나 우리 촛불 시민들은 금배지 달고 나더니 등 따숩고 배부르다. 기득권 하다 이렇게밖에 못 보는 게 100여 명이 거기 현장을 가면 오히려 쇼다 뭐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욕하겠죠.
기름을 붓는다. 그것이 아니라면 노동계 출신 인사는 가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고 10대 명이든 20명이든 확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응원하고 원청에 요구하고 산업은행에 요구하고 이런 거는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노동계 출신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TF를 만들었어요. 저기 이제 우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 만들어서 거제도 현장도 지금 갈 예정이죠. 있고, 예, 이게 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 드리려는 거 이제 우리 민주당이 스펙트럼 다양하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다양해서. 172명이 정말 어떤 분은 저기 진보 정당보다 더 좌측에 있는 분들부터 저 국힘당보다도 우측에 있는 분들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저쪽에서 반대하고. 예, 우리는 이제 뭐 제도권 정치니까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 노사 간에 또는 뭐 자영업자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출신 의원들은 그래도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당연하죠. 내줘야지 네. 이 균형을 균형이 좀 잡히죠. 더 잡힐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특히나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그 하청 지회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들이잖아요. 예. 비정규직들이고 이 비정규직 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는 원하청 간에 도급 계약 체결할 때 이미 다 확정돼 있습니다. 도급 그 단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올릴 수가 없는 구조인데 하청업체 그 사측한테 하고 교섭하라고 하는 얘기 말이 됩니까? 권한이 없는데. 없는 네. 예.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네. 나서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 근데 산업은행도 그렇지만 지금 노동계가 바뀔 생각을 못하고 임금 올려주겠다 하게 되면 오히려 윤석열한테 찍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복수 같은 걸 생각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쪽이고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노동계 위원들 뛰는 거 안 하는 건 게으른 겁니다.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어요. 비례로 노동 쪽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앞에 1인이라도 가서 떠들게 되는 거 필요한데 그런 시위조차 안 하고 있고 주목받지 못하게 노동자 스스로가 싸워서 올라와야 된다. 이 얘기는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민주 쪽에서는 뭔가 하나 누명을 쓰게 되면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뭔가 튈까 봐 그 사람 혼자 싸우게 됩니다. 이게 노동계도 여김없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우리 쪽에서. 제가 들어가면 반드시 초심 잃지 않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응원하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능력 있는 유능한 민주당이 돼야 돼서 제가 아는 노동계 출신 어떤 의원들 열심히 하는 건 봤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더 우군을 만들고 세력을 규합해서 성과를 내야죠. 그 성과 때문에 이재명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 그냥 우원식 의원님 자주 뵀었고 얘기하지만 우원식 의원님한테 아쉬운 게 열정이 있는데 그게 너무 뒤늦게 튀어올라요. 예를 들어서 일본 대사관 앞에 시위하던 학생들한테도 찾아갔던 몇 안 되는 당시 후보였었습니다. 당대표 후보. 마무리 안 지고 오셔가지고 학생들이 알아서 그냥 해산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조차도 없기에 그거라도 가서 해라 하는데 사실 노동계 이슈 같은 건 딱 움켜쥐고 나갈 수 있는 게 지금 정의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느라고. 이럴 때 정말 노동자들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분명히 나올 것도 뻔합니다. 이쯤 되면 귀족노조 아니냐 뭘 모르면서 평균 임금 집어넣고 장난질 치는 거 많은데요. 이건 인명이 달려있고 곧 폭력 사건으로 번질지 모르는 분야입니다. 이건 막아내야죠. 정말 서둘러서 수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수진 판사 출신 의원이 참 여러 가지 2년 2개월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서 뭘 뼈아파하냐면 산업기술 탈취 대기업에서 이 중소기업들 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수법 중에 그거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산자부 위원회에서 막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스펙트럼이 다양해서는 안 되고 민주당은 어쨌든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입니다. 맞습니다. 대기업과 가진 사람들의 정당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다양성으로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도부를 잘 뽑아야 돼요. 맞아요. 정말 맞는 정말로 말씀이에요. 정말 당 대표의 당 대표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맞아요. 당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거의 90% 따라가는 겁니다. 의원들이랑 우리 중앙위에서 지도부를 잘 뽑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사위 잘하라고 뽑았더니 얘기합시다. 법사위 사람들 좀 난린데. 마지막까지 기다려주기를. 자, 현재 법사위가 국민의힘에 넘어가고 모 인사가 마치 위원장이 될 것처럼 일단 살짝 언론에 뜬 것도 있고 뭐 아직은 인사가 될 것처럼 왜 이래? 우리 실명주의인데. 멸치라고 하긴 싫어서. 네. 멸치 김도읍 선생께서 법사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아십니까? 장제원이 3년 그 세 번째 임기했던 사람 가운데서 내가 제일 어린데
나도 법사위에 있었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알지? 나 윤씨 최측근 윤핵관 그런데 내가 양보했어. 김도읍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사무총장 된다는 썰이 있던데 그 썰이야 믿지 마 라고 해가면서 아주 호들갑스럽게 법사위가 김도읍에게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이 얘기는 미리 시작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십자가 진 거는 박홍근이 맞습니다. 욕 먹어야 되는 것도 박홍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워크숍 갔었을 때 원외 지역위원장들 하나도 안 됐고 국회의원들이 지들끼리만 갔던 그 워크숍 말입니다. 그 워크숍에서 수많은 수박들이 이낙연이 심어놨던 그쪽 세력들이 법사위 넘겨줘. 우리가 쪽수 많으니까 괜찮고 행안위 가방이 가져와. 이런 얘기해서 진짜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내주고 빨리 국회 연다고 그래. 우리 지금부터 쇼해야 다음에 재선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지금 결국 김도읍이 법사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욕해야 됩니다. 좀 전에 언론에 우리 박 PD님이 띄워주셨는데 일단 내정이라고까지 떠서 확정은 아닌 거죠. 아니 거의 확정이에요. 아니, 지금 어쨌든 원구성이 지금 일괄 타격인데 아직 타결이 안 됐으니까 확정된 건 사실 없는 거죠. 네. 없는 건데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사실 회의할 때 박홍근 원내대표 옆에 계시잖아요. 네. 왜 우리 민주당은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도 개혁파라고 그래도 간발의 차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원내대표도. 제가 그 당시에 그 흐름을 제가 좀 말씀을 이걸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원내 지도부들은 법사위에 관련돼서는 그 국민의힘한테 넘겨줄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없었고 없었는데 계속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그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아니 법사위를 계속 잡고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된다? 원구성이 안 되니까 본인들도 이제 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자기네들 활동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총선 것 대비해서. 때문에 자꾸 스물스물 그런 의견들이 자꾸 이렇게 지도부에 전달이 되더라고요. 무뎌졌군요. 그래서 원칙이. 그래서 원구성 빨리 해야 되고 법사위 갖고 자꾸 계속 할 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자꾸 올라왔고 그래서 한 번은 그 관련해서 저기 언쟁도 있었어요.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박홍근 원대가 아니 그런 식으로 저쪽에서 우리한테 한 약속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그냥 어떻게 넘겨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막 논쟁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결국은 계속 그런 그 원내 의견들이 자꾸 이제 커지니까 그 아까 말한 워크숍 이런 데서 통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대신에 이제 원구성 협상을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도부한테 이제 짐이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보면 결국 가방이 하나 남았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방이하고 그 행안위. 근데 이게 과대평가돼 있는 게 어떻게든 국회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당이 아닌 야당 우리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편하게 쉬고 있는데 오후에 날벼락이 떨어졌죠. 우리가 법사위원장 넘겨줄 테니까 국회의장 선출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 분배도 같이 협조하자. 그냥 우리가 열고 임명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야당입니다. 앞으로 5년간은 합법적으로는 중간에 대통령이 자리를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강제로 뺏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를 넘겨주겠다는 게 우리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낙연계의 기본은 협치였습니다. 저들이 약속을 안 지켜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저들이 약속을 안 지켜도 나는 내가 서명했으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든 그 넘겨주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재명 리더십과 상관없이 국회가 잘 돌아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럼 나는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넘겨주자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저쪽은 받고 사실 과방위를 우리가 쥐는 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 건 언론에서 국힘당이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저는 이거 다 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안위 갖고 있고 법사위 갖고 있고 과방위 갖고 있을 때도 법안들 통과 못 시켰어요. 우리가 위원장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국회에 있었고 우리 국회의장인데도 안 됐어요. 지금 와갖고 과방위를 가져야만 뭐 말도 안 언론 되는 개혁을 거죠. 할 네. 수 있다. 이거 다 삐 소리예요. 개소리란 얘기죠. 네. 자, 뼈 때리는 말씀. 전반기에 다 가지고 있고, 박병석 의장에 우리가 상임위 다 가졌었어. 다 가지고 있었는데 못하고 검찰개혁법도 2년 넘게 안 하다가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으니까 막판에 몰려서 한 건 맞아요. 그러지 말라고 2년 동안. 박홍근도 억울할 거야. 지금 수박들 틈때 밀려갖고 나갔는데 수박들은 뭐 수박이라고 하지 말자. 그러면 없어지나요? 해당 행위를 하고 있거나 당내 세력을 쪼개서 민주당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그래도 야당이지만 내가 권력을 주는 게 좋지 누구 딴 사람 좋은 일 주거나 대한민국 사람이 관심 없다 이런 사람이 저 많아요. 김현정 위원장님 상식적으로 300명 중에 원 구성대로 말이죠. 180이라고 쳐면 우리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까지 합쳐서 그러면 18개를 그 의석수대로 분배를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3분의 2 가까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많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법사위원장 나머지 위원을 반을 넘겨주더라도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오라는 것이 2년 2개월 전 국민의 명령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아니 윤호중이 당선될 때 법사위 절대 안 넘기겠습니다 하면서 원내대표도 했어요.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 성추문 일으켜갖고 당 밖으로 출전했던 사람이고 모박. 예. 그러고 있으면서 그 말을 잉크도 지나기 전에 진짜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깁니다 쪽지 써줬는데 그게 혼자 했더냐고요. 혼자 한 게 아닐 거라고요.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압력 넣고 필요할 때마다 민주적인 거 절차하면서 실제로 민주당에 관심 없는 수박들, 이낙연 지지 낙지들. 아유, 답답해.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개혁판해지는 온건파 그리고 왔다 갔다 기회주의적인 의원들이 내부 압박을 넣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쨌든 원내에 관한 것은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못 견디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넘기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해준다? 이미 넘어갔다고 당 주변에선 다 나와요. 얘기가 법사위 끝났는데 요즘들 의원들 저한테 전화 갖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쌤, 저 왜 갑자기 법사위를 다시 찾아오라고 그래요? 뜬금없이. 그럼 제가 어제 개총수님이 방송 그렇게 했나 봅니다.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게 법사위는 이미 기정사실로 제대로 넘어갔어요. 저희들만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것처럼 붙잡고 이거 법사위 찾아와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몇 차례 물꼬를 바꿔서 결과를 바꾼 적이 있어서 또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나 싶어서 말이죠. 지금 어쨌든 저는 이제 원내라서 그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당 대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역시 또 대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잘 뽑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그 말씀으로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이제 법사위와 관련된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동안 쭉 논의했던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미 그 가방이하고 행안이 그거 빼고는 다 된 것처럼 지금 얘기가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가방이를 우리가 갖고 오는 거로 된다라면 그대로 다 통으로 일괄 타결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가방이 계속 안 돼서 당대표 선거 끝나고 새로운 당대표가 다 그냥 일괄 타결 안 됐으니까 다시 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미 대표 연설도 했고 대정부 질문도 25일부터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21일 날 맞춰서 발표하겠다 한 건데 그냥 확실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언론개혁 못했냐. 과방위원장이 이원욱이었었습니다. 이원욱이었어. 우리가 우리가 위원장을 가져와도 민주당 위원장이었군요. 이원욱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관심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도대체 언론개혁 관련돼서 과방위원장인데 이렇게 주목 못 받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내가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과연 이걸로 싸울 게 있나. 법사위 말고는 다른 건 의미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야 되고 어저께 한 군데에서 기사가 났으면 되겠네. 의도적인 멘트로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과방위하고 행안이 둘 다 안 내놓으면 우리가 차라리 법사위 가질게라는 얘기가 딱 한 번 언급이 됐습니다. 이건 진짜 그야말로 립서비스 멘트인데요. 답답합니다. 실제로요. 여의도에서 취재해보면 7개 전부 다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나머지 국민의힘이 갖고 싶어 했던 위원회 5개 정도는 지금 위원장이 6개월 정도 더 하고 나머지 찾아온다.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지금 돼 있는 것들이 신문에도 사진에 찍혀서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도읍이 내정됐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원래 국회 여당 원내대표니까 권성동이 맡게 되고 나머지 정보, 행안, 국방 뭐 이런 쪽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넘겨주지만 곧 찾아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면 다시 조정하겠다 하지만 내부에서 흔들면서 전략 다 공개하면서 이재명 힘 빼는 방법으로 또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한 가지 더 정리해보면 법사위
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이든 국힘의 의원이 잡을 경우에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상규 시절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원들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쪽수가 많다 그래서 우리 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 사내 정예부터 각종 의사 진행이 의사몽을 쥐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인데, 그리고 아직까지는 법사위가 상황 중에 상황이 맞는데 개혁이 안 됐는데 앞으로도 그걸 어떻게 사실은 모든 저기를 다 주더라도 지금의 국힘 정도라면 법사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김현정 위원장한테 자꾸 이 말할까 좀 저 죄송스럽네요. 양반이 제일 속 터지는 사람이야. 지금 국회 들어갔었으면 막아야 될 뿐인데. 그러니까요. 아, 그 염려하는 이유와 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아니, 그간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봤잖아요. 때문에. 예. 아니 그리고 어제 이수진 의원도 계속 강조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돼서도 뭔가 개혁을 하고 싶은데 입법부 성과로 내기 위해서는 또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이 말이죠 지금. 지금 일단 법사위는 들어가면 부딪히겠죠. 그러면은 정회를 선언한다 그러면 무기 연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소위원회에서 논의해라 그러면 기본으로 2달은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최소한 6개월 1년 지나고 이재명 당대표도 6개월 동안 전심 전력을 다해서 그들은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했다. 이재명 무능하다로 몰고 갈 그렇죠. 겁니다. 이게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당내선 끊임없이 거봐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재명 때문에 분당되겠다는 사람들도 나올 거다라고 떠들 텐데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 누굴 키우는 건 힘들어요. 근데 누굴 망하게 하는 건 쉽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들 힘쓰는 것 같아서 신경질이 머리끝까지 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다 넘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여의도에서 다들 기자방들 있잖아요. 김도읍 인터뷰하려고 지금 줄 섰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도읍이 여상 나오면서 여상규 얘기하는 사람은 질문 안 받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저는 확인되고 보도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데 정보 받는 거 보게 되면 진짜 한숨 쉬어서 자다 깨서 줄담배 피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법사위원장 말씀드렸다시피 문자 보내고 뭐 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지역위원장들은 요즘 요번에 지역위원회가 아마 평택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대의원 하겠다고 찾아왔던 잼딸들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 신청할 각 지역마다 뽑는 이유. 대의원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안 없어졌으니까 어떻게든 대의원이 돼서 내가 이재명에게 표를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딴 데로 넘겨주고 뭐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어요. 여전히 하원 상원 할 때 상원 역할을 하는 게 법사위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여상규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상규는 실수를 대놓고 했어요. 반말짓거리하고 욕하고 이래가면서 그래서 했다면 멸치 김씨는 더 합니다. 이 양반은 그런 실수 안 하거든. 그런 거 보면서 문제를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냥 관련된 소식들 언제고 진짜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도 1인 미디어 그리고 우리가 시사타파는 언론사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조금 조심조심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언제고 진짜 요즘 술 한잔 먹어볼까 싶은 생각이 제가 원래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술 먹는데 술 먹고 속에 있는 얘기 다 했으면 좋겠어. 아 이거 진짜 듣고 있기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희 셋이 한잔 하시죠. 방송이라 참 마무리합시다. 노정렬이 폭탄 선언할까봐 무서워. 갑자기 오늘 법사위 문제로 아니 워낙 이게요. 중요한 사안이라. 오늘 저녁에 사실 시민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외치면 법사위 다시 가져올 줄 아는 걸로 아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저도 피토하는 심정으로 법사위 지킵시다 얘기하는데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해요. 다 넘어갔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사실이고 우리가 먼저 주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드러나면 이제 와서 이럴 줄 몰랐다. 그냥 한 사람만의 잘못을 이 윤호중이만의 잘못이겠어요. 윤호중이 뭐 믿고 자기 혼자서 국힘당에 넘긴다. 그 밑에서 수많은 초선들과 이낙연과 없으면 그게 됐겠어요. 그렇죠. 아유. 이제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 시기를 걱정을 하는 거죠. 거기를 통과해야 개혁 입법들이 어쨌든 입법부를 통과하는 건데 최고위원 선거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죽어라고 해나가고 있는데 이 수박 구분도 안 되고
중앙위 컷오프. 아까 그 중앙위 관련된 거는 저도 좀 나중에 도와주세요. 중앙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린 미지수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나중에 인터뷰 좀 전화로 한번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속상합니다. 참 이게 참 황당하네요. 참담하고. 아니 할 말을 잃은 노정렬은 우리 진짜 박홍근 간만에 원내대표 본다. 되라고 세 분 중에 그나마 우리 응원해가지고 몇 표 차이로 된 건데. 지금 박홍근이니까 이 정도까지 끌고 왔다고 봐야 돼요. 사실 박홍근 욕할 건 아닌 게 그 아니. 뒤에 수박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죠. 이겨냈어야지 끝까지.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저쪽은 명분이 있잖아. 중요한 걸 세 번 이상 뒤집은 당한테 무슨 전 원내대표가 넘긴다고 했다 그걸 왜 지켜?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서 그걸 명분을 삼아야지. 70일 만에 30%는 처음이니까 국가 레임덕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못 넘기겠다. 딱 그렇게 치고 나가야지. 맞아요. 아이고 진짜. 한 번 더 알아보고 밤에 방송하시고. 아, 오늘 저 역사학자 시대 읽기 생방송에 개총수님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개국본 채널과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4시부터 요즘 제가 낮 방송도 합니다. 저녁에만 할 수 없어서 4시에 이수진 의원 인터뷰하고 그 시간 되시면 김현정 위원장 다시 붙들어다가 중앙위 구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만 TV 서승만 박사님 답답하다 답답해 하셨는데. 자 30초 정도씩 그래도 뭐 거기에 닥치면 거기대로 또 우리가 해야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워낙 중요한 대목이라 법사위는. 마무리하시죠. 네 김현정 위원장님. 네, 원구성 관련해서 좀 우리가 마지막에 좀 속상한 마음 때문에 지금 다른 얘기들 좀 덜 못한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앞쪽에 40분 한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그 인사 참사도 또 계속해서 터지고 있잖아요. 네. 뭐 광주 시장 출마했던 사람 주기현 아들 주기현 뭐. 아들을 또 6급에 또 채용하고 또 총무 비서관에 또 검찰 출신을 또 2명 또 저기 파견받아 갖고 하고 있다는 등등 계속해서 이런 국기문란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선명 야당, 그 강한 야당의 모습을 계속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내에서도 좀 더 이제 새로운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정말로 좀 이렇게 좀 그 원팀 민주당으로 만들어서 좀 세게 좀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그 저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누군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뭐 야생동물이 들어왔는지 사람마다 다 열려있고 쓰레기 천지가 돼 있으면 가슴 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고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늘 방송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뭐 하지? 남들 뭐 시킬 거 말고요. 내가 해야 될 거 뭐지? 라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게끔 힘 모으는 게 첫 번째고요. 최고위원들 가운데서도 옥석이 있습니다. 중앙위가 100% 컷오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중앙위원회가 어떤 식으로든 상식적인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해야 이 난국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시는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374명의 중앙위에서 최고위원들 컷오프가 되는데 우리 민주 시민들이 이분들에게 좋은 문자 행동이나 어떻게 좋은 압력을 넣을 방법이 있습니까? 현역 의원들은 알고 나머지 지역에 뭐 시장 군수 되신 분들. 예, 그러니까 구성이 우리 당규에 나와 있거든요. 예. 당규에 딱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위원장들 이제 전국에 253명 있지 않습니까? 원외 합쳐서. 예, 원내 합쳐서 253명의 지역위원장들이 있고, 그다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추가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있지 않습니까? 5명. 그 플러스 많이 줄었네. 전국에 63명의 그 기초 시군구청장들 된 단체장. 63명 합쳐서 68명이고 그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들 예. 뭐 등등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국위원장들, 전국위원장들. 예, 뭐 네. 노동위원장, 뭐 청년위원장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개혁파 최고위원 후보들을 찍을 수 있도록. 이분들이 374명이 뽑는다. 예, 그분들이 뽑고 원래 중앙위원은 한 5,600명 돼요. 5,600명 되고 이제 우리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노동위원회에서 그 추천한 뭐 40명 이렇게 등등 포함해서 600명 되는데 이번에 그
예비 후보 컷오프와 관련돼서 투표권 있는 사람들은 선출된 사람들만 난 하기로 그렇게 규약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많은데. 그 이제 숫자가 줄은 이유는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거 많이- 낙선해서 그래요. 네, 예. 그래서 400명이 넘었는데 떨어져서 370명. 맞아요. 예. 원래 406명이었어요. 400 이게 슬픈 거야. 예. 아휴, 참. 이분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 원내외 할 것 없이 비례대표들,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당 지도부에게 문자 보내서 상식적인 최고위원 뽑아주세요 해야 되는데 속내를 알 수 없다. 네. 자, 평택 김현정 TV. 네. 우리 박 PD님 몇 차례 띄워주긴 했는데 오늘 몇 명이야? 평택 김현정 TV 11,000명까지 봤었는데 11,100명. 11,100명이에요. 어우 그래도 올라가네요. 100단 좋다. 이상씩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아니 이제 어제까지 그랬으니까 오늘 또 이제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맞아. 예. 나 마스크 쓰고 우리 이경 대변인 김현정 위원장님하고 진행한 게 계속 뜨네.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원내외 차별 이것도 우리 이재명 당대표 되면 이 차별을 시정하고 정상적으로 가겠다라고 선언문에 담겨졌던 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보를 하시자고요. 사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민주당 지지자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한 번에 다 개혁이 완성된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열받지만 너무 열불나지만 사실은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타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서승만 박사가 진행하는 10시야 TV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형 4시에? 네, 몇 시에 끝나? 4시 1시간 합니다. 1시간. 승만이 형 나 그럼 5시부터 6시까지 할까? 나도 원래 4시 저는 4시하고 10시 하는 게 4시에 우리 시사타파 방송도 안 하고 새날도 안 해서 그렇지. 그 시간 1시간 땜빵으로 낮에 스페셜하게 그때는 쇼하면서요 막 얼굴 가면 쓰고 제가 4시 할지 5시 할지는 그래요. SNS로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곽쌤 거 많이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제 거는 그냥 틀음만 놔주시고 네. 늘 열일하시는 김현정 위원장님, 김현정 비대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최고의 명쾌한 분석 곽동 선생님 감사드리고 열받은 노정열도 여러분 많이 감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러갑니다. 네, 고맙습니다.